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이제 OT 영상은 블랙보드에 올라온 거 다 보셨을 것이고,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실험실 안전수칙 및 실험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수업의 목적은 실험실에서 안전수칙을 익히고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고 기본 도구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그의 용도 및 사용법을 익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몇 번 받았었는데 유효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의 불확정도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되게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실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실험실에 들어오시면은 머리가 긴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끈을 착용하셔야 되고, 보안경을 당연히 착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케미컬들을 다루는데 케미컬 솔루션들이 등이 만약에 눈에 튀게 되면은 되게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보안경을 착용하셔야 되고, 당연하게 실험 장갑, 실험복, 그리고 스트랩바 등을 신지 않고 운동화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국방에 관한 안전 수칙이겠습니다. 그렇고요. 시약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게 일반적인 시약병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시약병에는 이 시약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약에는 MSDS라는 것이 있는데, 이 MSDS를 인터넷에서 이 시약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MSDS 안에 이 시약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MSDS 정보를 참고하여서 시약을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퓨움 후드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요게 이제 사진이에요. 퓨움 후드인데 여기서 그 어떤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하거나 냄새가 되게 심한 기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같은 이런 냄새가 심한 기체를 다루실 때는 후드 안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내리친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실험자가 이 안에서 실험 장갑을 끼고 이 시약을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 눈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실험에 사용한 물질은 이런 식으로 산염기냐, 고체냐, 할로겐이냐, 비할로겐이냐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회수통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거의 그 용도에 따라서 회수통에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싱크대에 그냥 버리시면 싱크대가 결국은 하수도를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버리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용한 물질, 장갑이나 휴지 등은 폐기물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폐기물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 사용 중에 피부에 묻거나 눈에 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물에 씻어내거나 눈 세척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나중에 조교님들이 보여드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험실에는 항상 눈 세척기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손쉽게는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눈을 세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면으로 실제 할 때를 가정하고 만든 슬라이드여가지고 저희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고요. 전기기구를 사용하실 때는 해당 기구 전원을 차단해야 되고, 당연히 절연장갑을 끼고 운전대 학생들을 전기기구로 분리해야 된다. 이건 되게 기본적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화학 실험 1에서는 다양한 케미컬 리액션들을 아마 배울 거예요.
실제로 조교님들이 시연 영상을 올려주실 건데 당연히 케미컬 리액션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액체 케미컬들이 사용될 텐데 빛 측정을 위한 도구랑 반응 용기로 사용되는 도구 또는 기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스 실린더, 뷰렛, 피펫, 부피 플라스크가 이제 대표적인 측정용 유리 기구인데요. 수용 최적계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하거나 스토리지나 아니면 눈금을 러프하게 읽을 때는 이렇게 메스 실린더나 부피 플라스크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반응을 위해서 어떤 A라는 물질을 B라는 용기에 투입할 때 그러니까 딜리버를 하기 위해서는 피펫이나 파이펫이나 뷰렛 같은 유리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유리기구의 눈금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제 유리기구에 액체가 담기게 되면 콘케이브로 메니스커스가 생기거나 컨벡스 형태로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 액체와 이 물이라는 액체 혹은 수은이라는 액체 금속과 이 유리기구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 쉐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물 분자 사이의 인터랙션과 물과 유리기구, 이 유리와 물 사이의 인터랙션을 비교했을 때 물, 유리 인터랙션이 강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 물이 이쪽으로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케이브 형태의 쉐입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수은구 같은 경우는 수은 몰레큘, 그러니까 수은 분자 사이에 엘러먼트 사이의 인터랙션이 수은과 유리기구 사이의 인터랙션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쉐입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목한 형태로 메니스커스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아랫부분의 눈높이를 맞춰서 눈곱을 읽으시고요. 수은과 같은 경우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하게 되면 윗부분의 눈높이를 맞추고 눈곱을 읽는 것이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콘케이브 형태로 쉐입이 생기게 되면 이 아랫부분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1 단위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35, 36, 37, 38, 39, 40.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마지막 수면의 높이가 36과 37 사이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읽을 때는 러프하게 36.5다 추정수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유효 숫자는 당연히 유효한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이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1의 단위죠. 36까지가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수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은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6.5ml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유효 숫자는 3, 6, 5 3개가 됩니다. 네. 이 유효 숫자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메스 실린더와 부피 플라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메스 실린더는 실제로 영어로는 그레듀에이트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메스라는 게 뭐 찾아보니까 독일어 메스라는 영어에서 온 게 아니라 저는 메저링에서 온 줄 알았는데 아무튼 측정하다는 뜻의 독일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스 실린더는 액체 부피를 어림으로 러프하게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측정하는 액체 부피량에 맞게 뭐 100ml, 500ml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유리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는데 보통은 실험실에서 유리로 된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곱 있는 부분에 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정밀도는 사실 낮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부피를 정할 때 그리고 용액을 제조할 때 용액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도 수용 최적배의 하나의 일종이고 저희가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온도를 높이게 되면 유리가 팽창하게 돼서 네, 적정한 온도에서 사실은 룸 템퍼러처 상온에서 이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뷰렛
뜻을 말씀드리면 뷰렛은 이제 실제 실험 때 교수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뷰렛은 실제로 케미컬 리액션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A라는 물질을 옮기는데 혹은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콕을 이용해서 이 콕이 일자 방향으로 됐을 때 잠그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됐을 때 열려서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양만큼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펫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mm짜리 파이펫이 있고 20마이크론짜리 파이펫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양 혹은 얼마나 많은 양의 액체를 어떤 컴파운드 케미컬들을 특정 반응을 위해서 투입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피 종류의 파이펫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피펫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공유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커 같은 경우는 가열하거나 교반, 이건 섞는 거를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스터러라고 해서 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물질을 넣어서 교반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비커 같은 경우는 이 눈금 부분이 이 간격도 넓고 요 눈금 보시면은 요 두께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이 비커를 가지고 눈대중으로 부피를 측정하려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각 플라스크도 비슷한 얘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밑부분이 넓고 평평하고 세워졌을 때 넘어지지 않고 삼각뿔 형태를 이루는 것을 삼각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이 넓기 때문에 안에 넣은 액체가 바깥으로 튀는 일이 이 교반 중에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커와 함께 이런 반응이나 가열, 냉각, 교반 등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리 기구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이 실험 기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실험 때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뭐 이런 필터 페이퍼나 유산지 같은 경우는 많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파라필름 같은 경우는 반응 용기를 잠글 때, 그러니까 실링할 때 쓰는 것이고 스탠드 같은 기본적인 실험 도구 이걸 통해서 비커를 고정시키거나 뭐 뷰렛을 고정시키는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핀셋이나 유리막대, 뭐 스패추라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케미컬 리액션을 위해서는 정확한 양의 케미컬들을 적정을 해서,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액체 케미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펫이나 뷰렛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고체 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저울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는 화학과 실험실에는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뭐 어널리티컬 밸런스나 뭐 일렉트로닉 밸런스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할 것이고 뭐 전원미 0점 조절이나 균형 조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뭐 체중계 이용하실 때도 아시다시피 이게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요 밑에 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이 균형 조절 나사를 통해서 완전히 평평한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시약 같은 경우는 저울에 이 플레이트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흘렸을 경우에는 즉시 닦아주는 것이, 네, 그 밖에도 가별 핫플레이트라고 해서 여기에다 이제 전열 기가 안에 설치가 돼 있어서 요 플레이트를 가열시키는 용도 그리고 동시에 스터링하는 용도, 네, 이렇게 사용되는 핫플레이트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사용했던 유리 초자 혹은 유리 용기를 세척한 후에 보관하는 건조 오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이나 에탄올과 같은 벌크업에 사용되는 그 솔벤트, 용매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세척병 등이 저희 화학과 실험실에 배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화학 실험 때 많이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네. 유리기구를 세척하는 방법은 뭐 다음과 같고요. 어떤 물질을 써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물로 세척하고 에탄올을 헹군 다음에 요 건조 오븐 안에 건조시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유효 숫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효 숫자는
정확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인 표기 방법으로 기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리 숫자이다. 네, 이게 이제 데피니션이고요. 그래서 규칙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등학교 때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유효 숫자다. 그리고 0 중에서 이 앞에 오는 소수점 같은 경우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은 유효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0.0012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1과 2만 유효 숫자라서 유효 숫자가 두 개다. 그리고 숫자 중간에 있는 0은 당연히 유효 숫자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다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숫자는 유효 숫자고 그리고 숫자의 오른쪽에 있는 0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만 중요하다. 그래서 12만 5천 같은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유효한 정도를 모른다고 가정해서 1, 2, 5만 유효 숫자로 카운트를 하고요. 1.00 곱하기 10의 2승같이 표현됐을 경우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수점 뒤에 있는 0도 유효 숫자로 카운트해서 유효 숫자를 3개라고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완전수라고 해서 exact number이라고 표현되는 완전수는 무한대의 유효 숫자. 그러니까 뭐 이 무한대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효 숫자 개수를 저희가 계산할 때 제외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세워서 얻은 거 3개, 뭐 10,000원, 30,000원 있을 때 3장 뭐 이런 것들은 유효 숫자 계산을 제외를 하고요. 수학 공식 같은 경우 2파이r에서 2랑 파이에 해당하는 3.14는 유효 숫자 계산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9의 부피를 해당하는 4파이r 3승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4랑 파이는 유효 숫자에서 제외합니다. 네. 아무튼 다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지는 수치, 뭐 5.000인치다 이렇게 만약에 측정값이 있으면 그냥 이것들은 그대로 유효 숫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근데 이 정의는 여기서 말한 정의는 인치가 2.54cm잖아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약속인데 근데 이게 유효 숫자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가 유효 숫자가 3개인 것이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실제 답도 유효 숫자 4개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유효 숫자가 저희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계산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유효 숫자 계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특정해서 유효 숫자는 뭐 저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저울은 요 0.0100 요 3개까지가 다 유효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라스크에서 실제로 눈금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만약에 36.5라고 표현하면 0이 아닌 숫자인 365는 다 유효 숫자에 포함되지만 그 뒤에 있는 뭐 0 같은 경우는 유효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소 눈금 단위가 1이잖아요. 35, 36, 37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1의 눈금의 10분의 1, 그 0.1까지가 유효 숫자로 카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 0.01, 0.05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효하게 카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가장 작은 단위의 10분의 1까지만 유효 숫자로 카운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유효 숫자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이용되냐는 다음의 규칙을 통해서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보다 더 낮은 유효 숫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얘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 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소수점 자리가 가장 제일 작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승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따라서 계산값을 이런 식으로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쭉 다 하시고요. 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 3.4가 가장 그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겠구나 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나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이 자릿수가 중요하지 않고 유효 숫자의 개수가 적은 쪽과 같은 유효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셈 같은 경우도 일단 다 계산을 하시고요. 계산하신 다음에 얘는 유효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지만 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유효자를 2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네, 간단하죠? 그리고 지수와 로그는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 이 10의 제곱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시고 요 3개만 유효자에 포함돼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표현하시면 되고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곱근이나 루승 같은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유효숫자 7.5에 의해서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소수점 자리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이 처음 이 작은 유효숫자 2개에 의해서 파이널 대답도 답도 이런 식으로 2개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호남 연산도 마찬가지인데요. 호남 연산은 여기서는 이제 좀 중요한 게 항상 이 유효숫자를 덧셈, 뺄셈 하든 곱셈을 하든 혼합 계산을 하든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계산을 쭉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만 적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곱셈 하나가 있고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요 덧셈을 했을 때 덧셈을 하면 저희가 자릿수가 제일 작은 거에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에 맞추면 이게 307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효숫자가 3개잖아요. 이 3개인 거를 기억하시고요. 이 두 번째 요 뺄셈에서도 유효숫자가 9개로 표현되는 걸 기억하신 다음에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바꾸지는 마시고 요 값을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나눗셈을 해서 값을 얻은 다음에 나눗셈에서도 유효숫자가 작은 거에 맞추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유효숫자가 2개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셔서 이런 식으로 14,000 1.4 곱하기 7의 4승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계산 과정 중에는 유효숫자 계산을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번만 유효숫자 계산하셔서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측정의 불확정도 이거는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한번 넘어갈 거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목적을 적으시고 뭐 실험기구 시약 이건 이제 다 조교님들이 시연 영상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데 abstract 혹은 초록으로 표현하신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을 하시고 데이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객님들이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작성하시고 리절트 적고 calculation analysis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적고 이제 conclusion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조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과제를 조사하거나 공부해서 디스커션 파트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1번부터 6번까지 작성하실 때 사용했던 레퍼런스가 있으면 논문이나 책 등이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출처를 달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실제로 그 보고서를 내보면 작성해보면 이게 많이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채점할 때 기준은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쓰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최대한 컴팩트하게 본인의 논리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혹은 출처를 바탕으로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그리고 뭐 4에서 6까지 calculation부터 레퍼런스까지 하셔가지고 뭐 이런 파일명 가지고 저희 블랙보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래요?